자, 우리 이어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민사집행법 용어 한 부분인데 사실 민사집행법은 이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이 난이도가 상당한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야 되는 개념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문 강의 때는 여러분이 뭔가 깊이 있게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하고 가볍게 넘겨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이렇게 나오는 부분과 관련한 내용인데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을이 돈을 안 갚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갑이 을에게서 1,000만 원을 이행을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을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뭐 을의 장롱을 열어서 뭐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죠. 이거를 자력 구제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권리가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 실현을 스스로 실현할 수는 없고 즉 자력 구제는 안 되고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걸 확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 갑이 이제 피고 을한테 야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 갖고 한 달 뒤에 돈 갚기로 했는데 왜 돈 안 갚는 거야? 판사님 돈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제 갑이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고 을이 뭐 아니야 난 너한테 돈 빌린 적이 없어 또는 네가 나한테 1,000만 원 준 거는 친구 사이에서 우정해서 나한테 공짜로 준 거야 뭐부터 시작해서 이 실제 소송에서 갑과 을이 원고와 피고가 치고받고 싸우는 작업 이거를 이제 민사소송 절차라고 할 텐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민법에서 다루고 있죠. 이거를 실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 사람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한 그걸 다투는 법이 이제 형법이라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떤 뭐 징역형이 기타 신체 구속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루는 법이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듯이 기본적으로 실체법에서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갑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 승소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집행한다. 즉 을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국가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일명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거 이거를 민사집행 절차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범위가 민법 그 중에서도 이제 민법 총칙만 시험 범위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되는 절차 이게 민사소송 절차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오늘 갑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받으면 실제로 이제 을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즉 중립적인 기관인 국가기관이 을한테 직접 이제 이 1,000만 원을 받아서 갑한테 전달하거나 또는 을에게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을의 재산 중에서 뭐 예를 들어 X 토지가 있더라.
그러면 이 X 토지를 국가기관이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즉 팔아가지고 경매 대금으로 갑의 채권에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 이게 바로 민사 집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책의 15페이지에 아라비아자 1번에 양갈로 1번 강제 이행이 뭐고 강제 집행이 뭔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오늘 사안에서 돈을 빌린 사람, 을이 이제 채무자의 지위에 있겠죠. 돈 빌려준 사람, 이걸 법적으로 이제 채권자라고 부르고요.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 을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돈 빌려준 채권자 갑은 확정 판결 등 땡땡 권원, 무슨 권원? 집행할 수 있는 원인, 이러한 확정 판결 등 집행 권한에 기해서 그 강제 이행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를 강제 이행이라고 하고 이 집행의 측면에서 이걸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제 이행이나 강제 집행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제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강제 집행 과정 개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면서 이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3번 목차에 있는 전부명령, 추심명령. 아마 여러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개념은 종종 뉴스 등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압류라는 개념을 보니까 금전 채권의 실행을 위해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 요게 금전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금전 채권의 실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이 확정 판결 그 밖에 집행 권한에 기해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강제 집행을 실행하려면 이 사람에게 권리, 금전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행 권한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집행 권한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원인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기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확정 판결서. 그래서 이 확정 판결서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다른 집행 권한도 있나 보죠. 아무튼 집행기관이 확정 판결 그 밖에 집행 권한에 의해서 우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 집행의 첫 단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압류가 뭐라고요? 금전 채권 실행을 위해 가지고 이 집행기관이 집행 권한에 의해서 채무자야 재산 팔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재산 처분 금지 명령하는 첫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로 을이 만약에 현금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국가가 이제 이 갑한테 을한테 1,000만 원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 현금은 없어. 근데 현금화할 만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채무자 을의 재산에 X 토지가 있다. 그러면 사안에서 이 갑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집행법원에다가 저 좀 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면 이 국가기관이 이제 이 을 소유 X 토지에다가 갑 명의로 뭐를 해? 압류를 해. 뭐 하기 위해서? 경매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첫 단추로 이 갑 명의로 이제 압류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X 토지를 못 팔아먹어. 처분을 할 수가 없어. 왜? 이거 처분해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채권에 만족을 얻게 해야 되니까 갑의 채권에 만족을 얻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압류 단계인데, 근데 이게 압류 등기를 갑이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요. 즉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민사소송 1심 절차만 해도 요즘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소송 진행하는 동안 을은 자기의 재산 이거 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고 말겠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집행 권한을 받기 전에 임시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압류 등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제 집행하기 위한 재산을 미리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임시 처분이 가압류가 되겠네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뭐 을 소유의 X 토지, X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왜? 나중에 오늘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통해서 즉 경매를 통해 가지고 갑이 자기 채권인 1,000만 원의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임시로 처분하지 말라라는 요 보전 처분이 바로 가압류가 되겠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 가처분입니다. 똑같아요. 임시로 처분하지 말라는 건데 이때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 집행보전을 위해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오늘 갑이 을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처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매매 계약에서 을 소유 X 토지를 산 사람이야. 그 산 사람을 법적으로 우리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 내용은 우리 뒤에서 상세하게 할 겁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 이걸 매수인, 그 부동산을 판 사람,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지요. 팔 도자요. 그래서 매수인은 내가 돈을 1,000만 원 줄 테니 네 토지 X 토지 나한테 넘겨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을이 지금 이 X 토지를 안 넘기고 있어. 매수인은 돈을 1,000만 원 을한테 매매 대금으로 줬는데 매도인이 X 토지를 안 넘겨. 그래서 오늘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요 특정물 X 토지를 인도해 주세요. 소유권 넘겨주세요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이 다른 사람한테 X 토지 더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임시로 처분하지 마세요라는 가처분 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특정 물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개념적으로 막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강제 집행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집행 권한이 필요하고 근데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첫 단계가 압류 단계인데 압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니까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시로 팔아먹지 마라 라는 보전 처분이 가압류나 가처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압류 전 단계에 있는 보전 처분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이라는 개념인데 이 전부명령, 추심명령과 관련된 개념도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개념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일단 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좀 전에 살펴드렸던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 채무자가 방금 전에는 이 재산이 부동산 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이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채권만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갑이 을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갑을 채권자라고 불렀고 을을 채무자라고 불렀는데 을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고 못 갚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채권에 실현을 해야 되겠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을이 병한테 받을 수 있는 500만 원의 채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서서는 부동산 등 이거 경매 법원에다가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을의 재산이 병한테 받을 수 있는 500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 을이 병한테 또 채권자잖아요. 그럼 요거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3채무자다. 제3채무자가 누구라고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자주 이제 구경하게 될 개념인데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이 이 을이 지금 현금이 1,000만 원 없어. 대신 을이 병한테 받을 수 있는 500의 금전 채권만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금전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추심명령 아니면 전부명령이라는 제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안에서 갑이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정 판결서 같은 거, 그래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집행 권한이 있다고 쳐봅시다. 소송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의해서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게 확인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먼저 추심명령부터 한번 볼까요?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우리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을이 병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뒤에 가서 상세하게 합니다. 대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가름하여, 이 법적으로 이 가름한다라는 뜻이 대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병한테 돈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을이잖아요. 병의 채권자는 을인데 을을 대신해서 채무자에 가름해서 직접 누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갑이 나한테 주세요라고 대신 돈 받을 수 있는 권한, 이거를 추심 권능이라고 부르는데 대신 돈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갑이 받을 수 있다고. 원래 병의 채권자는 을이라니까요. 근데 대신 내가 을을 대신해서 돈 받겠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거를 우리 집행 권한이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이다. 근데 추심명령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전부명령이라는 제도인데 내용을 보시면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게 추심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되게 까다로운 개념인데 일단 을이 병한테 500의 채권이 있긴 있는데 갑은 집행 권한을 통해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추심 권능만 있지만은 이 전부명령은 저게 전부라는 뜻이 이전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500의 채권이 바로 이전돼 버려. 그러니까 앞에 추심명령은 대신 돈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바로 권리가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500의 권리가 누구한테 이전된다고 갑한테 이전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전부명령인데 이 민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 받거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이 이전되는 거구나.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알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우리 민총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 정도까지 확인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권리. 우리가 전 시간에 이 민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그래서 소위 사법상 권리라는 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 권리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요, 사법상 권리의 핵심은 재산권입니다. 근데 그 재산권의 또 핵심은 채권과 물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법 총칙은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법상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권, 그중에서도 채권과 물권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공부할 내용이 채권법, 물권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시험 범위로 하는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권리가 있구나, 즉 이런 채권이 있고 이런 물권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사법상 권리와 관련한 개념으로 먼저 첫 번째 권리 법률 관계인 법률 관계와 관련한 개념입니다. 자, 법률 관계란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법률 관계는 그것이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점에서 도덕, 종교 등의 생활 관계와 구별이 되겠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법의 도덕, 종교와 차이 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표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강제성이죠. 강제성. 우리가 앞에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라는 집행 권한이 있으니까 국가기관이 강제로 을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법을 공부하실 때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강제성이 있다. 뭐하고 다르다? 도덕이나 종교, 생활과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러한 법률 관계는 그 다음 챕터에 보니까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 이 사람을 이른바 의무자라고 부르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이 사람을 권리자라고 부르죠. 로 나타난다. 전자의 지위를, 즉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후자의 지위,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를 권리라고 하므로 결론, 법률 관계는 결국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호의 관계라는 개념과 구별해야 되는데 이 16년도 이 소방 간부 시험에 나온 개념이 되겠네요. 제가 좀 전에 법이 이 다른 생활 관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이른바 강제성이라고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촬영자하고 오늘 강의 끝나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명히 제가 촬영자분이랑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녁 먹는 거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만약 이게 법률 관계라고 하면 법의 가장 큰 특징이 강제성이라고 했죠. 왜 밥 먹기로 약속해놓고 이 밥을 안 먹는 것이냐.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 권한, 즉 윤동아는 우리 촬영기사하고 저녁 먹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걸 법원에다가 확인받아가지고 막 강제로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게 강제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 촬영하시는 분하고 밥 먹자라고 약속한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자라는 법적 구속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호의 관계라고 부르네요. 호의 관계가 뭐라고요? 책을 보니까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 관계로서 키워드, 당사자 사이에 법적 구속 의사가 없는 경우다. 쉽게 얘기해서 강제성이 없다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관계와 구별된다?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급부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즉 공짜로라는 뜻이죠. 공짜로 급부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고 급부를 설령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 저녁 먹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야 빨리 운동하나 나랑 밥 먹어 라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고, 따라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 관계와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래서 키워드, 법률 관계의 핵심은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관계로서 법적 구속의사, 즉 강제성이 인정되는 게 법률 관계고, 그렇지 않는 관계를 호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정리되셨죠? 나머지 부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성이 있는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부르는데, 이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이른바 권한, 권능, 권원, 비슷비슷한데 다른 개념. 이게 기출 표시를 보니까 뭐 20년도 소관 등 민법 총칙 시험에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객관식으로 나오는 개념으로서 권리와 구별되는 권한, 권능, 권원 한번 볼까요? 권한. 권한이라는 것은 키워드가 첫 번째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즉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대리권,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대표권, 이사의 대표권 같은 것이 대표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리인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법인, 이 단체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이거를 권리라고 부르지 않고 권한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그래서 권리와 가장 차이 나는 점은 권리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권한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구별하시고. 권능. 권능은 그 책의 개념을 보니까 페이지로는 16페이지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 안에 실제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 그 힘을 권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큰 개념이죠? 권리가 더 큰 개념이죠. 그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희 소유권은 전 시간에 했어요. 소유권은 민법 211조에 보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 권능이 있다. 권능.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우리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은 전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물권법 개념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권능이 뭐라고요? 권리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권한은요. 권한은 이거 뭐의 줄임말이냐? 권리의 원인이 되는 거를 줄여서 권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좀 전에 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집행권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타인의 부동산에 건물 등을 지은 경우에 그것은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인은 그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214조 우리 전 시간에 확인했던 개념이죠. 그때 전 시간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바로 전 시간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갑은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는데 그걸 누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우리 교재로는 앞 페이지에 12페이지 각주 2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12페이지 각주 2번에 나와 있던 개념. 그래서 토지 돌려주세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두 번째, 소유물 반환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철거돼야 되겠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말이죠. 거기 213조 뒤에 문장에 보시면 각주 2번입니다. 12페이지 우리 앞 페이지 12페이지에 각주 2번에 보니까 그러나 점유자가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을이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토지의 반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때 점유할 권리라고 돼 있는 게 실제로는 권원이라는 거야. 즉 남의 부동산을 남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 즉 내용을 보니까 이 경우에 내 토지예요.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 주세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조문에는 권리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일정한 법률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유권의 기초에서 돌려주세요에 대항할 수 있는 것, 방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지상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임차권 이런 것 등이 있더라. 기출된 개념이네요. 권원 확인되셨나요? 자, 그래서 권리와 구별되는 우리 권능, 권한, 그 다음에 우리 권원까지 살폈고 의무는 뭐 권리의 반대말로서 의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이죠.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법은 강제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 외에 간접 의무, 책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권리의 종류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권리의 종류는 그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이 중간 하단에 보니까 작용, 효력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한 분류는 말 그대로 그 권리를 이루는 이 생활상의 어떤 이익 이거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뭐 재산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상의 권리, 기타 등등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목차를 보시면 재산권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법상의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는 재산권이 핵심이고 이 재산권의 핵심적인 두 개의 재산권이 바로 채권과 물권이겠다. 이게 민법 1184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민법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라고 했는데 그 사법상 권리의 핵심이 바로 채권과 물권인데 그 채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고 물권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을 다루는 법이 물권법인데 요거를 아우르는 통칙적인 규정이 민법 총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뭐고 물권이 뭐냐 요런 기본기는 실제로 민총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의 개념을 보니까 그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네요.
그럼 그런 권리자를 채권자라고 부르고 그런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서 예를 들어봤던 갑이 을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돈을 을이 갚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제 기한이 찼다. 그러니까 이제 돈 갚아라 라고 갚으라라고 특정인 갑이 특정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채권자 그리고 그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요 1,000만 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뭐라고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러한 채권은 뭐하고 잘 구별하셔야 되느냐? 물건하고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채권은 채무자의 협력, 즉 이행행위가 있어야 실현된다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과 다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갑이 1,000만 원, 뭐 플러스 거기 이자 붙여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이 되려면 강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을이 1,0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즉 이행행위가 있어야 실현된다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과 다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물건의 개념을 보니까 물건은 그 첫 번째 줄 굵은 글씨에 권리자가 물건, 기타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그러니까 채권은 채무자가 뭔가 이행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 물건은 그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이 권리는 권리자가 그 객체의 직접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소유권은 물건을 소유권자가 스스로, 즉 직접이요,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물건은요, 방금 전에 본 개념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데 우리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물건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서로 막 개인이 다 만들면 이런 직접적이고 배타적 권리가 막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권법 첫 조문,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총 마지막 조문 다음인 185조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물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개 사회 구성원들이 너네들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알아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서로 간의 권리가 심하게 충돌되겠다. 그래서 물건은 딱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딱 8가지로만 딱 입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채권은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의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물권법이 복잡하겠어, 채권법이 복잡하겠어? 당연히 채권법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채권법은 채권 총론, 강론해서 법과대학에서 기본적으로 2학기 배웁니다. 근데 물권법은 통상적으로 딱 8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한 학기면 다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2년 공부하는 거를 2시간 만에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물건으로는 우리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할 텐데 총 8가지가 있다고요. 점유권,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그리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 중에서 소위 이제 사용 수익 물권만, 사용 수익 권능만 제한하는 용익 물권이 있는데 그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저도 법 공부할 때 처음 알았어요.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세권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전세살이 하니까.
두 번째, 제한 물권 중에 소위 사용 수익 권능 말고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담보 물권인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법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죠. 유치권, 질권이라는 게 있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저당 잡혔다, 저당권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튼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전세권,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저당권 등이 있더라. 그 내용을 뒤에서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민총 공부를 하면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세 가지, 담보물권 세 가지가 나오면 아하, 이거는 물권법이 문제되는 쟁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법률 중에서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으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핵심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사적자치 원칙의 파생 원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사유재산제도의 핵심이 바로 소유권이다. 근데 이런 소유권이라는 물권이죠. 이러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세 가지 권능이 있는데 이 물통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홀짝홀짝 마실 수 있는 사용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500원 주고 빌려줘서 500원 받는 수익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1,500원에 팔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는데 이러한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사용 가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용 수익 권능과 그 다음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요거를 교환 가치라고 부르는데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누리는 완전한 물권인데 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입법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이 갖는 사용 가치 즉 사용 수익 권능만 누리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과 그 다음에 교환 가치 즉 팔아먹을 수 있는 권능만 누리는 담보 물권이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용익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저당권 요 두 가지만 한번 설명을 가볍게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룸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임대차 건물에 요 하나의 호수, 예를 들어 101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1호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자인 그 건물주한테 없죠. 사용 수익 권능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전세권자, 용익물권자한테만 있고 근데 이 전세권자가 그 101호를 팔 수는 없어. 팔 수 있는 권능, 이게 처분 권능이잖아. 이게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소유권자한테만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3대 권능 중에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만 딱 빼앗아 가지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고. 근데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교환 가치 갖는 권능만 딱 빼앗아 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당권은 여러분이 조금 개념이 복잡할 수 있어서 실제로 조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각주 6번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각주 6번에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림으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각주 6번 한번 보시면 조문의 내용이 저당권의 내용에서 저당권자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좀 전에 가비을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쵸?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 X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래서 사안에서 갑이 을한테 이 1,000만 원 돈 빌려주면서 무슨 물건으로? 담보물건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거기 방금 전에 조문에서 읽었던 저당권자는 우리 민법상 항상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갑이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말은 오늘 사용 수익은 누가 계속하고요? 이 채무자인 을이 X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을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만족.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을이 약속한 날짜에 1,000만 원 안 갚으면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를 얻은 다음에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에 을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X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에요. X 아파트가 경매를 했더니 배당 가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을의 채권자가 갑만 있는 게 아니라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야. 이런 경우에 갑이 만약 요 X 아파트에 담보물건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라면 이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요거 X 아파트 저당 목적물을 경매해서 배당 가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라면 갑은 을의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이 이제 뭐라고요? 이 담보물건은 소유권의 3대 권능 중에서 어느 권능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예, 처분 권능.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담보물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기본적으로 딱 8가지로 법정화되어 있더라. 그 대표 주자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의 이 3대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용익물권 3가지,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담보물권 3가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저당권. 그래서 용익물권의 대표주자 전세권, 담보물권의 대표주자 저당권,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과 구별한 채권. 자, 물권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채권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건데, 다시 앞 페이지 16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채권은 거기 동그라미 1의 3번째 줄, 채무자의 협력, 즉 이행행위가 있어야 실현되는 점에서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물권과 다르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채권은 좀 불완전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배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채권은 장래의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할 것을 구하는 권리인데, 여기서 이제 채권자는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미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두는데, 민법은 이에 2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서 책임재산, 뒤에서 공부하는데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수를 늘리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보증.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보증인, 돈은 누가 빌렸는데 채무자가 빌렸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누가 대신해서 갚아야 되잖아. 보증인이 대신해서 갚아야 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지금 최소 2이네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한 물건을 설정해서? 담보 설정해서. 그 담보 설정하는 대표적인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 그래서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그 담보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채무자를 여러 명 늘리는 것을 인적 담보라고 부르고, 물건에다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물적 담보라고 하는데, 우리 민총 개념에서 자주 쓰이는 게 이 물적 담보에서 담보되는 것, 즉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법에서 앞으로 피자가 나오면 이게 수동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그럼 칠판 보세요. 우리가 갑이 을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이 혹시 모르잖아, 을이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는 인적 담보, 보증인을 세운 게 아니라 물적 담보로서 뭐를 설정했다? 오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때 갑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피담보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 즉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채권, 이거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되셨나요? 뭐 이거 하시면 민법 반은 다 하신 겁니다. 뭐와 뭐를 비교해서 공부했죠? 채권과 물권을 비교해서 공부했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권리를 구체적인 이익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에 의해서 분류를 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권, 물권, 그 밑에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런 거 꼭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교재에 충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권리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 즉, 방금 전에 봤던 건 내용에 의한 분류고, 이번에는 작용, 효력에 의한 분류인데 크게 지배권과 청구권이 있네요. 자, 지배권은 뭐냐?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물권이죠, 물권. 그래서 이 물권은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그래서 이 지배권을 누군가가 침해하면 뒤에서 공부합니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본래의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이 권리자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전날 배웠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거 이 물권의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지배권하고 구별되는 작용의 효력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이 청구권의 개념. 이게 지배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가 없고 직접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청구권은 특정인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요. 이 청구권의 대표적인 주자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총 개념에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이거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 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채권이라는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채권의 개념이 더 커, 청구권의 개념이 더 커. 청구권의 개념이 더 큽니다.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인 채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청구권의 개념이 채권의 개념보다는 더 큰 개념이다. 물론 이 논의의 평면은 다릅니다. 하나는 내용에 의한 분류고 하나는 작용 효력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평면이 다르긴 하지만 더 넓은 개념이 이제 청구권이라는 개념인데, 일단 청구권 개념 볼까요?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 대해서 돈 내놔 라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러한 예의다. 이러한 청구권에 있어서는 지배권에서와 달리 권리자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없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갑이 을한테 돈 1,000만 원 받을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서 을의 집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1,000만 원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가 돈을 갚아야 된다 그랬죠? 을이 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지배할 수는 없고 단지 의무자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도 있더라.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방갈호 2번에 우리 교재론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그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방해자에 대해서 그 방해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배타성에 기한 절대적 보호를 통해서 물권의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확인하고 정리해 봤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말이죠.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갑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더라.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구별하실 것은 뭐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물권하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 소멸시효 기타 민법 총칙과 관련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정리 다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물권 8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은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통해서 이 토지라는 물건을 직접적이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안에서 이러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누가 방해하고 있죠? 을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내 소유권을 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물권에 기초해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213조, 214조, 이거는 갑이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갑의 소유권을 침범하지도 않는 병이나 정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내용이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방갈로 2의 동그라미 2의 세 번째 줄,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데 그 물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기초되는 물권의 종류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청과 본권, 이 본권의 대표 주자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우리 민총에서는 점유권에 기초한 이 물권적 청구권을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전 시간에도 봤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 보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213조, 214조 이 부분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고, 이러한 침해의 모습에 따라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라고 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도 확인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성권이네요. 거기 보니까 여기 막 세무사, 행정고시, 기타 이 기출 표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형성권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 법률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저저저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꺼번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고, 따로 뒤에서 문제되는 곳에서 설명드리겠고요. 동그라미 2번,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법정 외에서 그냥 우리가 생활관계 속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되는 곳에서 이게 형성권이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눈도장만 찍고 가시고, 마지막입니다. 항변권이네요. 항변권. 항변권을 보니까 이 말 그대로 뭘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인데,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동시행의 항변권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드렸지만, 이 갑이 X 토지를 1억 원에 팔고 싶어. 그래서 을한테 야, 너 이거 내 토지 1억 원에 좀 사겠니? 1억 원이면 가격이 괜찮은데 라고 해서 둘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파는 사람 팔도자를 써서 매도인, 사는 사람 살 숫자를 써서 매수인. 그러면 둘이 약속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 뒤집어서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죠. 채권적 권리.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오늘 매도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계약의 기초에서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기로는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권, 매수인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수인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매도인은 약속한 대로 1억 원 매매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다른 말로 매매 대금 지급 채권. 근데 통상적으로 채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근데 이거 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월 20일 날 그리고 동시에 1억 원 매매 대금 지급하기로 둘이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사안에서 분명히 매수인은 1억 원 들고 이 약속 장소에 계약을 이행하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는데, 매도인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줄 서류 등을 안 들고 왔더라. 그러면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한쪽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나도 이행 안 할란다.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항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채무도 이행 안 하면서 갑이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도 이전 안 하면서 매수인 보고 1억 원 달라라고 한다라면 을이 동시행의 항변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을이 1억 원도 안 주면서 나보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 달라 그러면 갑도 동시행의 항변권.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항변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우리 기타 불림대 절대권과 상대권,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이것도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절대권은 거기 나온 대로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에 대해서 상대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등의 청구권 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인데 일신전속권은 그 특정인만 행사할 수 있거나 행사상 일신전속권. 그 다음에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 뭐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거를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가족법상의 권리. 아버님이 바람 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혼 청구권, 가족법상의 권리죠. 근데 이러한 가족법상의 권리 아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나? 안 되겠죠. 행사상 일신전속권. 어머님이 아버님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상속이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막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할 수 없겠죠. 이러한 주로 가족법상의 권리는 행사상 또는 귀속상 일신전속권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재산권은 일신전속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도성이나 상속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시험에는 주로 재산권인데 양도성이나 상속성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서 바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공부합니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 죽잖아. 그러면 종도, 쫄병도 같이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법, 물권법과 관련한 내용 공부하고 있는데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걸 내용을 깊이 있게 다 이해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그런 게 있는가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면 되는데 더 어려운 개념이 그 다음 나오는 로마자 4번부터 나오는 권리의 충돌과 경합, 그 다음에 21페이지부터 나오는 민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민법상 아주 중요한 제도, 다 채권법, 물권법에 있는 제도인데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1시간 정도 더 진행하고 이제 우리 해당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